여러분, 혹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거기 보면 순양그룹이 인수하려고 했던 아진자동차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아진자동차의 실제 모델이 오늘의 주인공, 기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 기아가 아니고요. 한때는 재벌이 아니면서도 재계 10위권에 들었던 정말 유일무이한 국민기업 시절의 기아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부신 성공 스토리부터 IMF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그 비극적인 몰락까지.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때는 1997년 기아 자동차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자신들의 새 차를 무려 30%나 후려쳐서 팔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시 1,100만 원 하던 중형차를 700~800만 원에 팔았다는 건데 이건 뭐 거의 원가 이하로 그냥 막 던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죠. 대체 얼마나 절박했길래 이런 파격적인, 아니 거의 필사적인 판매를 시작했던 걸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인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단 4일 만에 무려 47,000대가 넘는 차가 팔려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냥 막 몰려든 거죠. 이 숫자는 당시 기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한 창업주의 아주 고집스러운 철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기아의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 창업주인 김철호 회장의 아주 독특한 경영 철학, 바로 나는 다른 거 안 한다, 기계공업, 이 한 우물만 파겠다는 신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아의 시작은요, 1944년 자전거 부품을 만들던 아주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자전거 한 대도 우리 힘으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창업주 김철호는 무조건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 일념 하나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 그리고 짐 실는 3륜차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기술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진짜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오직 기계공업이라는 한우물만 판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네 바퀴 자동차의 시대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 저희 자동차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정부가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냥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공장 말고 엔진부터 차체 만들고 페인트 칠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종합 공장을 지으라는 거였죠. 이걸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요, 햇반 사 먹지 말고 너네가 직접 벼농사 지어서 밥 지어 먹어. 이거랑 똑같은 수준의 정말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평신 한 우물만 파던 김철호 창업주는 망설임 없이 오케이를 외쳤고, 그렇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소아리 공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소아리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고 설상가상으로 70년대 말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기아는 창사 이래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회사가 정말 문 닫기 직전까지 갔을 때 기적 같은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죠. 불과 1년 만에 기아차 생산량이 40%나 뚝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기아는 이제부터 승용차 팔지 마, 소형 트럭만 만들어,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5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주력 사업까지 빼앗겼으니 이건 뭐 말 그대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 창업주의 2세가 정말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영권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오너 가문 사람이 아닌 공채 1기 사원으로 입사해서 평생을 기아맨으로 살아온 셀러리맨 김선웅을 사장으로 앉힌 겁니다. 아니, 오너 일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당시 재벌 문화에서 오로리 실력만으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전문 경영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김선웅 사장 손에 남은 카드라고는 정부가 유일하게 허락한 상용차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 시장에 막 나오긴 했는데 다들 좀 생소해하던 소형 승합차 봉고에 회사의 모든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게 80년대 초반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동네에 작은 가게, 학원, 교회들이 막 생겨나던 때거든요. 바로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그때 기아 직원들이 뭘 했냐면요, 사진 앨범을 하나씩 들고 전국의 교회,
유치원, 학원을 직접 찾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앨범을 쫙 보여주는 거죠. 원장님, 보세요. 다른 데는 다 이걸로 아이들 태우는데 원장님 학원만 없으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시대의 요구랑 맞아떨어지면서 봉고가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와, 단 2년 만에 6만 7천 대를 팔아치웠고요. 이걸로 500억 빚을 싹 다 갚고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봉고 신화의 시작입니다. 이 봉고의 기적 같은 성공은요, 기아를 단순히 살아남게 한 걸 넘어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기아는 국민기업이라는 아주 특별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1987년 드디어 정부의 승용차 생산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아는 회사의 운명을 건 전력 모델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전설의 프라이드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기아 입장에서는 곧 다가올 마이카 시대를 열어줄 소형차가 필요했고, 일본 마쓰다는 미국의 수입 규제를 피할 해외 공장이, 미국 포드는 일본 소형차에 대항할 차가 필요했던 거죠. 이 세 회사의 필요가 정말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한미일 삼각편대로 프라이드가 탄생했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아의 지배 구조가 당시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형태로 바뀌게 돼요. 포드랑 마쓰다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 사주 제도라고 해서 월급의 일부로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업주 가문이 지분은 점점 줄어들고 외국 자본이랑 직원들 지분을 합친 게 30%로 훌쩍 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구조가 된 거죠. 바로 이 지배구조, 이게 바로 기아를 국민기업이라고 부르게 만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특정 오너 일가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던 다른 재벌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기아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고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기업 모델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런 기아에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기아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바로 그 독특한 구조가 오히려 기아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의 거대한 재벌들이 주인 없는 회사 기아를 향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두 모델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기아는 오로지 자동차 하나에만 집중한 반면에 현대나 삼성 같은 재벌들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한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 다른 계열사가 메워주거나 그룹 안에 있는 금융계열사를 통해서 자금을 너무나 쉽게 조달할 수 있었어요. 이건 기아에게는 아예 없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무기였던 거죠. 경쟁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대우차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무이자 할부로 시장을 마구 흔들었고요. 현대차는 기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차 시장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사업에 막 뛰어든 삼성은 아예 기아 주식을 10% 가까이 사들이면서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을 했죠. 말 그대로 주인 없는 회사 기아는 사방에서 공격받는 외로운 섬 신세가 된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 설비를 늘리는 이 출혈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쌓인 내부의 재무적인 취약성이 외부에서 덮쳐온 거대한 경제 위기와 만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맙니다. 기아의 붕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기아의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재벌들처럼 든든한 돈줄 역할을 해줄 금융계열사가 없었던 기아는 아주 위험한 회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려갔어요.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는 경쟁에서 밀려서 잘 팔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회사의 주요 주주이다 보니까 경영진이 직원들 눈치를 보느라 장사가 안 되는데도 임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올려줘야 했던 겁니다. 빚은 늘고 버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폭증하고 정말 완벽한 재앙의 공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회계장부를 다시 샅샅이 뜯어보니까 기아는 이미 1994년부터 매년 평균 7천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적자를 비밀리에 내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 있었던 거죠. 1997년 여름 마침내 기아는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를 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아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잘 나가던 기업 하나가 망한 게 아니었어요. 기아의 부도는 대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신화를 산산조각 내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신용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은행들이 돈줄을 재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기아 사태를 IMF 외환 위기의 시작을 알린 탄광 속의 카나리아였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아가 그렇게 무너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던 걸까요? 이 표를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을 쪼개가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샀던 직원들은요, 평생 모은 자산과 직장을 정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었던 그 기업은 경쟁사의 손에 넘어갔고요.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 경제는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됐죠. 정말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재무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경영진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인 없는 회사라고 기아를 끊임없이 흔들어댔던 거대 재벌들의 책임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IMF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못한 시대의 불운이었을 뿐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재벌 기업이 아닌 국민 기업이라 불렸던 기아차가 쓰러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 회사라고 믿고 월급을 털어서 주식을 샀던 그 평범한 직원들, 그리고 국민기업이라는 그 꿈을 함께 응원했던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기아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